오늘의 사연입니다. 올해 58세, 곧 퇴직을 앞둔 중학교 미술교사 한정화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그 한복판에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연필 끝에서 피어나는 선들, 물감이 종이 위에 번져나가는 순간의 마법 같은 기쁨. 그 모든 것이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전라북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에게 그림은 사치였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농사일을 도울 일손이 필요했을 뿐 하늘하늘한 꿈을 키울 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애가 그림 그려서 어디에 쓰냐? 얼른 밭일이나 하거라. 어머니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화야, 그런 것보다 밥 해먹고 살 일부터 배워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논두렁에 핀 코스모스, 실개천에서 헤엄치는 올챙이, 저녁 노을에 물든 산등성이, 모든 것이 그림이 되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몰래 연필을 훔쳐 교과서, 여백에 낡은 달력 뒷면에 끊임없이 그렸습니다. 삽질하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연필을 쥔 손가락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촛불 아래서 그린 그림들은 아버지 손에 발각될 때마다 불쏘시개가 되어 화롯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그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꿈이라면 저에게 그림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작은 마을에서 그림에 대한 갈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건 군청 문화센터에 새로 부임한 미술 강사 박혜원 선생님이었습니다. 26살의 젊은 선생님은 서울에서 온 도시 소녀셨지만 우리 같은 시골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집안일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서 멀찍이서 그 모습을 엿보곤 했습니다. 문화센터 창가 너머로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은 제게 마법사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붓질을 알려주시고 작은 실수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논둑에 앉아 평소처럼 낡은 노트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연필로 담으려 애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거니?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박혜원 선생님이 제 곁에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노트를 들여다보시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화야, 내가 그린 거구나. 내 손끝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그 순간 제 얼굴은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자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왜 수업에 안 와?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진작 알았어. 집안일을 도와야 해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끝을 흐리는 저를 보며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나한테 따로 배워볼래? 그날 이후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 기본 드로잉부터 색채 조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문화센터가 문을 닫은 저녁 시간, 뒷마당 정자에서 비밀스러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연필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화야, 그림은 기교가 아니야. 내 마음을 담는 거야.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게 그림은 더 이상 몰래 그리는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대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혜원 선생님과의 수업이 시작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주신 새 스케치북과 연필들을 방 한구석에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만 아버지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의 험상궂은 목소리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그림 도구들이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입 닥쳐. 허튼 짓 그만둬라. 우리 집에 화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제 그림 도구들을 마당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그냥 조금만.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찢어 바람에 흩날리게 하고 연필과 물감들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며 그렸던 그림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농사일은 내팽개치고 이딴 쓸데없는 짓만 하냐? 밥은 그림으로 먹고 사냐?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 꿈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도 않은 옷가지 몇 벌과 숨겨두었던 용돈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길은 멀고 어두웠습니다. 첫 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어떻게든 미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 대합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박혜원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화야,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를? 내 어머니가 연락하셨어. 정화야, 이렇게 도망치면 내가 틀린 게 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선생님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자. 그리고 당당히 내 길을 열어. 선생님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사랑하는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맞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야, 꿈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한다면 방법은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몰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신 후 저는 조건부로 남아 그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충실히 도우면서 남는 시간에만 그림을 그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혜원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도우며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교과서와 씨름했습니다. 그림 공부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몰래 계속했습니다. 정화야, 포기하지 마. 내 안에 있는 불꽃을 꺼트리지 마라. 혜원 선생님은 제가 지칠 때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때 저는 지방미대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림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꼭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학비는 제가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생계를 위해 낮에는 시내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서빙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피곤해 지쳐도 괜찮았습니다. 잠을 줄여도 괜찮아. 언젠가는 내가 이 붓으로 세상에 증명할 거야. 밤이 되면 기숙사 작은 방에서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급생들이 잠든 사이 저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물감 냄새와 붓의 감촉이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수많은 전시와 공모전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작품을 반송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 마음을 그림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지역 신인 작가 공모전에서 입선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금은 많지 않았지만 제 그림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졸업 후 저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그림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저에게는 또 다른 예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혜원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야, 이제 내가 누군가의 회원이 될 차례구나. 교단에 선 첫날 교실을 가득 메운 아이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얘들아, 그림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너희만의 언어야. 절대 멈추지 마라.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혜원 선생님께 속삭였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의 회원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저는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제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올해 봄, 제 딸이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예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나 뵐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래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조용한 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딸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사위 될 청년의 가족이 먼저 와 계셨는데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카운터 쪽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박혜원 선생님이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제게 선생님도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화야, 한정화 맞니?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40년 전 그 소녀와 스승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사위 될 청년은 선생님의 조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선생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놀라 바라보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정화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 됐다니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날 상견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30년 넘게 교사로 일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은퇴하고 뭘 할 계획이니?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무료 미술 공방을 열고 싶어요. 저처럼 형편이 어려워 그림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화야, 나도 함께하면 안 될까?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보자.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내 한 모퉁이에 작은 공간을 얻어 혜원미술공방이라는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혜원 선생님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공방에서 또 다른 정화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어 주는 거야. 은퇴식 날, 저는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더 큰 교실에서 여러분과 같은 꿈 많은 아이들을 만날 거예요. 그림으로 세상과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제 삶을 바꿔준 은혜를 이제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혜원 선생님께 보답하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